제가 지금 9년차 토종벼 농사를 짓고 있어요. 짓고 있고 중간에는 그냥 정말 흥미로워서 이런 벼들이 다 있다니 라고 하면서 그거에 감동 혹은 하여튼 묘한 느낌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새로운 품종들을 얻어가면서 그 역사들을 좀 알게 됐어요. 토종벼가 도대체 어떤 과정에서 사라지게 되고 지금 현재 우리가 먹고 있는 쌀은 도대체 뭘까 이렇게 좀 알아봤는데 최근에 인터넷에 검색을 해다 보니까 그 계량종 쌀의 계보를 좀 추적을 해봤어요. 계량종 쌀의 계보들을 추적을 해봤더니 와 이건 정말 이 정도일까? 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게 다 일본종을 원종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일본 품종을 먹는 게 있죠. 고시까리, 야끼바리, 히토메보레. 그런데 계량종으로 농사짓는 신동진이라든지 참금미림이라든지 영어진미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것과 과연 큰 차이가 나나? 라는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추적을 해봤어요. 추적을 해봤고 제가 특별하게 그 농업기술원이나 이런 쪽으로부터 자료를 받은 게 아니라 인터넷에 어떤 분이 안효근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쫙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어떤 품종은 어디로부터 왔다니. 그걸 역추적해가지고 이렇게 엑셀로 짜 있는 걸 제가 이렇게 도표화해가지고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왜 이 첫 번째 가와지 1호라는 거를 선정을 했냐면 제가 경기도잖아요. 경기도 고양시입니다. 저는 고양시 벽제라는 곳에서 농사를 짓는데 고양 지역에서 4, 5년 전인가 3년 전인가 부터 전략적으로 굉장히 보급을 엄청나게 했던 품종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건 왜 그러냐면 고양시가 5020년 된 벽시가 발견된 가와지 마을이 있었죠. 그게 여기서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재배벼에 사실은 청주는 어찌 보면 원시 야생벼라고 하면 청주 소로리 벽시 있잖아요. 13,000년 된 거. 근데 사실은 재배벼, 인류가 씨앗을 뿌린 거는 5020년. 사실 우리 한반도의 농사 역사하고 거의 같은 맥을 갖는데 그러한 시기에 그 씨앗들이 그 벽시의 태초가 사실 고양시였던 거죠. 그게 가와지 벽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 최성시장 때 이 가와지 벽시를 어마어마하게 띄우려고 가와지 벽시 박물관 만들고 그 다음에 상품으로 하려고 수백억을 투자했습니다. 투자하면서 그래도 쌀이 있어야 되잖아. 고양시에. 고양시를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 쌀. 이걸 하기 위해서 가와지 1호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냈다기보다는 이미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벼는 보통 상품화돼, 그러니까 보급종이 되기 위해서는 한 10년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개량하면서 여러 가지 있겠죠. 저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는데 어쨌든 그래서 가와지 1호, 가와지 찹쌀, 반찰 이런 이름으로 대대적으로 팔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홍보도 하고 있고 농부들한테 보급을 해서 근데 좀 반찰에 가까워요. 완전 찰벼는 아니고 제가 먹어보니까 근데 이 벼를 보니까 이 백준주라는 거하고 상미라는 걸 결합을 시킨 거예요. 근데 백준주를 보면 일품벼에서 왔는데 이 MNU는 제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일품벼는 바로 이나바와세와 수원 295 SV3 이게 이것 또한 저는 제 추측컨대 일본 원종이라고 보는데 이름 자체만 보더라도 이건 당연히 일본 원종 그러니까 일본의 품종을 조상으로 두고서 한 가와지 1호를 한 거예요. 근데 도대체 가와지 벽시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벽시인데 거기다 일본 원종 품종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게 말이 되나? 제가 부끄러워 죽겠더라고요. 이게 고양시에서 농사 지으면서 도대체 뭐야?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들 홍보를 하고 저렇게 난리를 치지? 일본 벼 농사하는 사람들이 보거나 일본 사람들이 보면 야 너네들은 여전하구나 라고 하지 않을까? 나는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듣고리 아주 민망스럽더라고요. 참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하면 정말 죄송스러운 건데 죄송스러운 분이 한 분 계세요. 우리 경기도 농업기술원의 3번째 발표자분께서 사실은 이걸 개발하시고 하시는 분이라서 제가 이건 너무 초청 드려놓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저로서는 되게
죄송스럽습니다만 어쨌든 역사가 그렇고 또 어떤 이야기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모르는 어떤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3부 때, 세 번째 발표 때 한번 들어보시는 걸로 하고 그와 마찬가지로 경기도에서는 참드림이라는 품종을 거의 고시까리 악기발이에 대응하는 맛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수확량도 사실은 굉장히 높아요. 근데 정부가 얼마나 웃기냐면 보급종을 다수학 품종부터 제외하는, 그러니까 보급하지 않는 혹은 수매하지 않는 이런 정책을 치면서 참드림이라고 굉장히 개량종으로 뛰어나게 잘 만들었어요. 정말 맛있고 여러 가지로 측면에서 제가 키워봤는데 와 진짜 맛으로서는 정말 따라올 게 없을 정도로 맛있더라고요. 근데 이 정부에서는 그걸 다수학이라고 해서 이걸 제외시키려고 하는 시도 혹은 뭐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잘은 이따 말씀해 주실 거예요. 어떤 참드림에 대한 이야기를. 근데 일단 이 참드림을 또 따져보니까 이 조정도라는 건 토종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는 개량종 품종 중에서 유일하게 토종이라는 품종을 원종으로 써서 만든 어쩌면 유일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조정도라는 토종과 최초로 토종을 원종으로 해서 삼광, 다 들어보셨죠? 삼광은 화영벼와 수원벼. 화영벼는 축케이, 이거 일본 종이겠죠? 대충. 수원은 사사니시키. 쭉 따라가다 보니까 저는 와 이게 정말 일제까지 가는구나, 일제 시대까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키우는 벼가 하나가 딱 눈에 띄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키우고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처음 벽시를 받았을 때 안한식 박사님이 이제 그때 뭐 이렇게 가져오신 벽시들 이렇게 나누고 뭐 씨드림 할 때 처음 그때 받았던 품종이 은방주였어요. 저는 그 은방주를 처음에는 중생은방주라는 이름으로 보급을 했어요. 그걸 무슨 뜻인가 이게 도대체. 그땐 제가 조생종, 중생종 이런 개념도 없어가지고 중생은방주라고 해서 보급을 했는데 이 은방주야말로 일제시대 때 가장 대중적으로 일본 품종을 우리나라에 보급했던, 사실은 이 품종이야말로 전형적인 일본 품종 원종에 가깝죠. 이 은방주가 여기에 나오죠. 농림 8호가 은방주와 여기서 보면 이름을 보면 약간 싸하죠. 조일, 뭐 조선과 일본 뭔가 이렇게 뭔가 하려고 선일 뭐 느낌이 싸하죠. 그런 품종들을 원종으로 해서 우리는 참드림이라는 품종을 만드신 거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리고 대표적으로 영호진미라는 품종이 있어요. 굉장히 이것도 맛도 좋고 뭐 평도 좋다고 얘기되는데 이건 전형적인 히토메버라를 기본 원종으로 하고 주남벼 이 벼를 보면 여기에 이제 오대벼가 나옵니다. 철원의 대표적인 벼. 근데 오대벼는 완전히 아키추, 후지리쿠 다 일본 품종이죠. 오대쌀도. 오대벼도 우리 품종이 개량종이라고 하고 하는 것들이. 저는 그래서 지금껏 우리는 이 고시리깔이라고 하는, 사실 이게 넘기 힘든 혹은 이 품종이 살아있는 개량종에 정말 이거와 모든 걸 이렇게 비교하는 혹은 이거로 우리 밥쌀 시장이 정리가 된 맛을 개량을 하고 하는 것들이 여기서부터 출발되는 거죠. 이 모든 벼들이 다 고시리까리의 계통이에요. 고시리까리를 핏줄로 해서 키워진 것들이죠. 이것도 보면 고시리까리는 바로 은방주라고 하는 일제시대 때 그 벼와 조일, 선일, 하고 이런 벼들을 가지고 그걸 만든 거죠. 고시리까리. 그러면 지금 사실은 우리가 100년 전에 먹는 쌀을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쌀을 제가 자꾸 얘기를 해서 그런데 그럼 과거 우리는 뭐 어떤 종류의 쌀들을 먹었을까라고 보니까 제가 이제 넘어가죠. 그렇습니다. 토종벼는 고향이 있습니다. 각자 자기가 자랐던 고장들이 있어요. 1451종이 전국에 걸쳐서 저 함경북도부터 시작해서 저 제주도까지 고유하게 자랐던 각각의 벼들이 있었다는 거. 이건 뭐 누차 얘기됐던 거고, 이거는 사실 일부만 제가 정리한 거예요. 일부만 정리한 것들이 이렇고, 실제 보면
예, 저는 이제 경기 지역이니까 경기 지역 쪽을 얘기하면 이렇게 다양한 벼들이 자랐습니다. 예, 이거는 내벼를 중심으로 노인도부터 쭉 흰배까지 그리고 각 지역별로 사실은 이런 조사가 왜 우리는 못했을까? 이거 다 일본이 조사한 거 제가 다시 베낀 거예요. 정리 다시 한 거예요. 일본이 1910년과 10년에서 13년 사이에 조선 벼 품종 일람이라고 해서 전국을 이잡듯이 뒤지면서 어떤 품종이 어느 마을에서 자랐는지를 다 기록해 놓은 걸 저는 그걸 임시로 베낀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한 적이 없어요. 역사적으로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정말 우리 도대체 뭐 하고 살았나 싶을 정도로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맞나는 뭐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 바깥에 걸어놓은 16도의 대표적인 벼들 남북으로 이렇게 올려놓은 건 사실 임의로 제가 한 거지 그게 꼭 그게 맞을지 안 맞을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걸 알리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올린 거니까 고향이 있다는 거 그건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고향에 고유한 맛이 있었다는 거 이 맛들이 다 똑같을까요? 전혀 안 그렇거든요. 뒤에 맛에 대한 평들 시식회를 제가 토종벼 농사를 지으면서 2011년부터 지었는데 12년에 처음으로 쌀이 나온 거고 그 쌀을 계속 테이스팅을 하면서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눴을 때 어느 하나 똑같은 맛은 없었다. 다 다르고 다양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게 사실은 본질이고요. 그게 어느 게 더 맛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없는 정도로 다양한 맛이 있다, 존재했다는 거죠. 그 다양성이야말로 토종벼의 가장 큰 특징이었겠죠. 그 당시에는 그렇게들 먹었어요. 저쪽 동네에서는 요 쌀만 먹고 흰배만 먹고 어떤 동네는 조동지만 먹고 이랬던 거죠. 그리고 그 고향을 정리를 해보면 전국적으로 재배됐던 품종 이거는 사실은 어느 정도 수확량이나 기타 뭐 자라는 키나 뭐 기타 맛이나 이런 거에서 입증된 거겠죠. 대중적으로 많이 심어졌던 벼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노인도부터 쭉 비단찰, 돼지찰, 진나까지 돼지찰이라는 것도 있고 이게 전국적으로 다 심어진 것이에요. 어느 지역에 특정하게. 그리고 남한 지역에서만 재배됐던 품종이 이 품종입니다. 대관도부터 홍두나 족제비찰까지. 이건 제가 심은 걸 가지고 정리한 겁니다. 더 많겠죠. 그리고 북한 지역은 북한 지역에서만 나타났던 거. 이런 벼들이 다 북한 지역에서만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 지역에서 얘네밖에 없어. 이 지역에서밖에 심지 않았어. 라고 했던 건 이런 제주 매산디, 전남 반달벼, 뭐 화순의 졸장벼, 영암의 한수진도, 충남의 새머리장 안진뱅이, 평북 의주의 옥경 뭐 이런 것들은 그 지역에서만 전국적으로 어떤 곳에서도 이 벼를 심은 게 아니에요. 그런 벼들을 발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토종벼가 키우다 보면 이 품종별로 어느 하나 똑같은 시기에 나오는 것들이 거의 없어요. 이게 뭐냐면 출수기라고 벼 이삭, 벼꽃 피는 시기입니다. 농부는 굉장히 출수기가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수확 시기가 그 출수기로부터 플러스 45일에서 50일 이렇게 계산하거든요. 수확을 할 시기를 자기가 예측해야 그다음에 팔 것도 뭐 준비할 거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출수기는 항상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은 올해 280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280종을 하면서 그거를 출수기 계산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거의 매일 아침마다 논에 가서 어떤 놈이 벼꽃이 폈어 이걸 찾아봐야 됩니다. 그렇게 찾은 결과가 무산도는 7월 17일부터 7월 17일 날 제 기준입니다. 이거는 중생종 이런 개념으로 나눈 게 아니라 제 날짜를 기준. 이건 농부가 정합니다. 내가 그렇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그거 내가 본 기준은 그래. 우리 논에서는 안 거예요. 이게 다 틀립니다. 무산도 딴 데서 심으면 뭐 7월 15일에 할 수도 있고 이게 다른데 제 우번 농장에서 키웠을 때 무산도는 7월 17일인데 졸장벼는 9월 14일이에요. 똑같은 날 심습니다. 저는 공유농업이라고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이 소비자와 뭐 이래가지고 벼농사를 같이 200명이서 모내기를 2,000병을 합니다. 동시에. 그러려면 동시에 심어야겠죠. 이 모든 걸 동시에 심은 거예요. 그 한 날, 6월 6일 날. 그랬는데 벼꽃 피는 시기는 이렇게 2개월가량 다르게 벼꽃이 다 다르게 펴요. 그러면 지역마다 다 그랬겠죠. 지역마다 달랐으니까. 출수기가 다 달랐고 그만큼 다양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뭐 색깔을 보면 여러분들 5분 남았어요. 5분 남았어요. 예. 색깔을 보면 다양한데 이건 뭐 색깔 하면은 자연의 색을 담잖아요. 그리고 그 지역의 기후나 땅의 토양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종자의 색은 나타난다고 봐요. 왜 이 색이 됐지? 라고 좀 더 연구하고 싶지만 그럴 정도로 제가 연구자는 아니고 그냥 느낌이 그런 거예요. 빨간색이 나오고
그리고 흰색이 나오고 노란색이 나오고 검은색이 나오고 청록색. 이 다 그런 식의 색깔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그 처음에 영상 상영했을 때 보셨죠? 얼마나 그 아름다운 다양한 색깔. 저는 인위적으로 만드는 색은 저는 싫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저한테 누가 준 적이 있어요. 인위적으로 뭐 자색이 이쁘고 뭐 노란색도 있고 뭐 이런데 일본인들이 그걸 잘하죠. 맨날 그 논아트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다 계량해가지고 색을 계량해서 넣어가지고 이 별을 살리자는 얘기가 아니라 별을 어떤 식으로 이상하게 계량해서 색깔을 지금처럼 만들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림 그리기에는 이쁜데 자연스럽지는 못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토종별은 땅에서 혹은 기후, 자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색이어서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그 색들을 보면 그런 색들이 존재하더라고요. 그건 뭐 옛날 사람들 저는 진짜 한번 그 상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한반도 전체를 논만 생각하는 거예요. 논만. 위성에서 이렇게 드론으로 찍든 위성에서 찍으면 논의 색깔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한 마을은 빨간색, 붉은 들판이 되고 붉은, 어디는 황금 벌판이 되기도 하겠지만 어디는 검은 벌판이 되기도 하고 어느 흰 벌판이 되기도 하죠. 아까 금창림 선생님 그 논 보면 정말 하얀색이 돋보였죠. 그런 흰 벌판이기도 하고 그런 벌판들이 정말 다양하게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그런 쌀들을 먹었을 거고 이름은 뭐 자세히 보시면 압니다. 색이나 모양, 지역, 동물 뭐 이런 걸 따서 농부가 직접 지은 거죠. 일본의 그 책자에는 모든 찰변은 나로 다 끝내버렸습니다. 찰변 나자를 써서. 그리고 매변은 다 도자로 끝내버렸어요. 매벼 도자를 써서. 이름 자체가 일본식 이름으로 다 돼 있죠. 그걸 우리식으로 보면 비단찰, 금나라고 합니다. 금나. 걔네들은 금나라고 그랬는데 저는 비단찰이지 무슨 금날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까투리찰. 걔네는 자치나라고 했어. 암컷자 꽝치. 근데 까투리찰이 맞는 거죠. 우린 그렇게 불렀겠죠. 그런 이름들이 너무 아름다운 이름들이 많은 거예요. 정말 생활 속에서 농부들이 자연적으로 이 자연과 어울리면서 이름들을 만들어낸 거죠. 이 토종배에 대한 오해 5분 남았어요. 좀 빨리 하겠습니다. 키가 커서 잘 쓰러진다. 사실은 화학비료 농법에 맞는 작은 키를 개발한 거예요. 화학비료가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그런 거죠. 화학비료 없는 시대는 키 큰 그 옛날 1910년 이전 농부들이 그렇게 쓰러뜨렸겠습니까? 절대 안 그랬죠. 그것만 심었는데 그거가 수천 년을 이어온 품종이었는데 그게 쓰러졌겠어요? 화학비료 들어오면서 쓰러지는 거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키 작은 토종벼 품종이 한 30% 이상 존재해요. 이름이 졸장벼. 이 들어보면 안진뱅이, 다백조, 당도 제가 키운 것 중 굉장히 많습니다. 30% 이상이 키가 작아요. 진짜로. 야생성을 살려야 그리고 생태농으로 키우면 안 쓰러져요. 왜 쓰러져요? 저는 지금 올해 거의 95% 이상 안 쓰러졌어요. 이 태풍 왔죠? 안 쓰러졌습니다. 그 수량이요? 되게 적어요. 수확량이 적다 이 얘기죠. 이거는 제초제 화학비료를 사용하면 당연히 수확량이 적죠. 진짜 세상에 그 말이라고 합니까 그거? 수확량 적은 게 당연하지. 그런데 이삭당 나달수를 보세요. 수확량을 정하는 기준은 그냥 객관적인 조건에서 뭐 계량종 다 따라서 다 돼서 얘만의 고유한 유전적 특성으로 이삭당 나달수가 200개가 넘는 품종이 30개가 존재해요. 30% 이상 존재합니다. 제가 본 것 중에 제일 많았던 게 흰배예요. 350알이 달려요. 나달이 하나 이삭에. 그러면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거죠. 이삭 수확량이 적은 품종이 아닌 거예요. 알고 보면 똑같은 조건에서 키우면 걔가 제일 많은 거죠. 당연히. 근데 맛은 어떤가? 좀 떨어져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저는 그걸 많이 안 심어요. 수확량을 원하는 게 아니니까. 맛 진짜 좋은 이삭 뭐 한 80개 달린 북극점을 심죠 저는. 그게 더 멋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농부의 취향입니다. 수확량 많이 필요하면 자식들 많으면 많은 걸 심어야지. 그거는 뭐 알아서들 하시는 거고 맛없고 뭐 까락 때문에 다루기 어렵다 이런 맛은 사실은 씨앗의 야생성 살리는 농사와 아름다운 멋스러움을 아는 농사의 포기라고 봐요. 이 측면. 맛없고 까락 때문에 다루기가 어려워서 그렇다는 건 기계화되고 뭐 이러니까 하는 거고요. 그 가능성은 뭐 차차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중요하게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토종벼 최종포 이게 좀 중요하다. 여전히 450종을 복원해 봐야 된다. 안 하니까
예, 유전자 원세트 안 해요. 예, 기술원에서 죄송한 얘기지만 안 해요. 아무도. 종자은행 만들었다고 막 그러시는데 사실 안 해요. 예, 토종벼에 대해서는 안 하는 거거든요. 이걸 만들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다 이걸 국가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민간이 하고 싶은 사람이 하게끔 해줘야 돼요. 그리고 지원을 그쪽으로 해주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지역에 맞는 토종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자기의 뿌리잖아요.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어떤 벼가 자랐고 그 5,000년 동안 그 자기 조상들이 먹었던 쌀인데 그거를 모르고서 지금 그냥 뭐 대충 심는 거, 안 쓰러지는 거, 맛있는 거 이런 것만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자기 지역에서 키웠던 게 있으면 그걸 키우게 하는 방식. 그 다음에 시식회 뭐 이런 건 계속 해야 되겠죠. 저는 막걸리. 제가 오늘 막걸리 가져왔습니다. 나가셔서 한번 드셔보세요. 토종쌀로 비친 거. 네, 그거 제가 막걸리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전히. 그리고 내년 정도에 세계 토종벼 대회를 한번 개최하죠. 이건 뭐냐면 전 세계에 여전히 토종벼를 키우시는 농부들이 계세요. 일본에도 한 250종 키우시는 약간 반또라이 저 같은. 그리고 인도에는 1000종을 토종벼를 키워요. 품종을. 그런 분들을 모셔다가 그 벼들을 전시를 쫙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로 나온 쌀로 무엇인가를 하고, 그리고 작가들, 예술가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거에 감흥을 얻는, 토종벼에 감흥받은 작가들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그 빛깔과 그 까락을 보고 놀라는 거죠. 자연이 만들어낸 정말 예술이거든요. 그 토종벼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 그리고 뭐 마지막은 한 그릇의 밥에는 하늘, 땅, 농부의 정성이 담겨있다고 장익순 선생님이 얘기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석유와 농약과 화학비료가 담겨요. 여러분들의 그릇, 뭐 어떤 밥을 드시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먹었겠죠? 근데 지금은 요렇게 먹는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